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주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방대충 싼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정명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싼 종목들이 있었는지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이어주세요. 네. 자, 오늘 할 얘기가 무지 많기 때문에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전부 산업재에 해당하는 종목들인데요. 시클리컬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강세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좀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혁신성장주의 주가 상승은 어제 완전히 불을 어우시 뿜었습니다. 여기 순위에서도 그런 종목이 1위에 바로 올라와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인텔과 양방에서 싸우는 AMD입니다. 어제 10%가 넘게 올랐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 약 한 달 만에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150달러가 넘어가니까요. 10월 초에 주가가 100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98달러에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체결이 안 됐었습니다. 고작 2% 싸게 사겠다고 제가 참 어리석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위안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러면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작은 종목도 아닌데 말인데요. 반대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로 투자자들이 꼽는 게 바로 메타버스죠. 그런데 AMD도 메타버스입니다. 실제로 리사수 CEO가 저렇게 직접 CNBC에 나와서 본인들의 메타버스 계획을 인터뷰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뭔가 뭉뚱그려 놓은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점은 메타버스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연산 능력과 인공지능 역량이 반드시 선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MD도 거기에서 사실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D는 예전부터 게임과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기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게임과 굉장히 연관이 크죠. 현재 AMD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에 들어가는 반도체 모두가 AMD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절대로 AMD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메타버스 이런 테마로 존재했던 것이 실제로 거액의 투자로 이어졌던 사례가 바로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죠. 페이스북이 내년에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에 무려 37조 원을 쓴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올해에는 20조 원 정도 썼었는데 37조 원을 내년에 쓰는 거면 엄청나게 더 쓴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돈을 더 쓴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게 엔비디아와 AMD라는 거죠. 그런데 페이스북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를 인텔 것이 아니라 AMD 것을 쓰기로 했던 것이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의 철옹성 같은 이런 분위기가 강했었는데 여기서 자꾸 균열이 일어나는 게 보이네요. 얼마 전 구글도 AMD 것을 쓰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북마저 이렇게 AMD와 손을 잡게 되는 거니까요. 위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요. 사실 AMD의 서버용 CPU가 인텔의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AMD의 주가 상승에는 또 추가적인 이슈가 더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AMD GPU 쪽 인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채굴을 더 많이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AMD와 자일링스의 인수건입니다. 리사수 CEO가 밝혔던 것만큼 연말까지는 인수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건보다는 AMD의 자일링스 건이 훨씬 더 좀 수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기대해 봄직하네요. 네, 어쨌든 AMD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1위는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인데 콘서트 기획이라든지 티켓팅이라든지 한국의 인터파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리오프닝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차익 실현으로 해석이 되고요. 역시나 하락 종목들도 어색한 종목 중에 반가운 종목, 익숙한 기업이 하나 있죠. 최근에 오르기만 했던 것 같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일까요?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어제 짝은 혁신 성장주들이 아주 불을 뿜은 하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종목들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죠. 전기차 충전소 업체인 블링크 차징은 24%가 넘게 올랐고요. 전고체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도 어제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라이다 업체들도 강했고요. 그리고 루시드는
또 10% 가까이 올라서 무려 지금 45달러 정도 하네요. 순달람에서 다뤘을 때가 16불 정도 했었거든요. 아우, 굉장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저께 5%가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다시 1200불을 하회했습니다. 하락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일론 머스크의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진 보상으로 받은 주식 옵션에 대한 세금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받은 주식 옵션은요, 주당 6.24달러에 2200만 주에 해당하는 테슬라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주당 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수익이긴 하지만 세금 액수가 무려 150억 달러에 지금 해당하고요. 한화로는 18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머스크가 옵션 수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던 상황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사실은 머스크가 세금을 납부할 때 주식담보대출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와서 세금을 납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겁니다. 이미 워낙 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머스크가 지금 은행에다 빌려놓은 지금 주식이 한 9천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 2천만 주를 더 빌리게 되면 부담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본인 트위터 계정에다가 본인이 가진 테슬라 주식 중에 10%만 팔아도 되겠냐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을 의식한 거죠. 이 투표는 이미 결과가 저렇게 끝이 났고요. 팔아도 된다라는 찬성하는 입장이 58%,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외였습니다. 58%가 됐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그대로 승복할 것이라고 만큼 머스크가 공언을 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머스크가 2200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수급에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업의 본질적인 요소는 전혀 아니니까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 10월 결과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Extremely Strong 결과치가요.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로 그려왔는데요. 10월에 테슬라 차이나는 약 5만 4천 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좀 팔아치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수치는 작년 10월보다도 4.5배나 더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테슬라는 분기 말인 3월, 6월, 9월, 12월에 판매 수치가 높고요. 분기 초인 1월, 4월, 7월, 10월에는 수치가 제일 낮거든요. 그런데 10월 수치가 9월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도 기대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아야 주가가 올라가죠. 이에 따라서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중국 생산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입니다. 1,800달러까지 보는 곳도 좀 생겨났는데요. 지금보다 50%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첫 번째 순달람이니까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10종목 다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국주보다는 비주라고 하죠. 국내 주식과 다르게 치고 올라가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골랐을까요? 네, 이 순위 리스트가 굳이 미국 주식만 필터링한 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국 주식들만 이렇게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빅테크 위주로 역시 매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이 네 친구들이 빅테크 중에서도 제일 잘 오르고 있는 녀석들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도 2개 들어가 있는데 2차전지 섹터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죠. LIT가 당당하게 5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패시브 ETF인 QQQ도 9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짚어드려야 될 것은 백신에다가 치료제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하늘길이 뚫리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비자라든가 에어비앤비도 그만큼 많이 매수하신 모습이 특이할 만합니다. 다 알겠는 종목인데요. 생소한 종목이 딱 하나 있죠.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이온큐라는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팅 분야 상장 기업이고요. 상장한 지 몇 주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선 없던 관심도 생겨드릴 수 있게 차트 하나 띄워드립니다. 이 차트는요, 주봉이 아니에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도 생긴 게 이래요. 이것도 스펙 종목이었고요. 지난 10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뭘까요? 양자 컴퓨팅에서 핵심은 당연히 양자겠죠.
양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물리적인 에너지를 계속 미시적으로 쪼개다 보면 양자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날로그의 연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처럼 딱딱 끊어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모니터에서 사진을 보면 픽셀처럼 아니면 시간을 프레임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세상도 디지털과 같다는 세계 말입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양자는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양자는 확률적으로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주사위 던지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설명이 어렵죠?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당연한 게 역사적으로 가장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리차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직관을 많이 벗어난 것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팅의 그러면 원리를 보시면요. 일반 컴퓨터는 비트를 기본 정보 단위로 쓰는데 좀 크게 띄워주시겠어요? 이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반드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기가 흘러서 트랜지스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기가 더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두 상태에 따라서 각각 0과 1로 기록되는 것이죠. 반면 양자 컴퓨터는요. 큐비트라는 다른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자 컴퓨팅 세계에서는 상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중첩이라고 하는데 이 중첩이란 특성상 한꺼번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 순식간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원래는 0과 1이라는 두 가지 변수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확률 변수도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져서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무엇인지 유튜브에다 검색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제 주식을 하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군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건요. 앞으로 양자혁명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팅이 가능한 반도체로 인공지능 연산도 하고 신약 개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서 양자 컴퓨팅 시장 자체는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할 것이 뻔해 보이는데요. 다만 조사 기간별로 좀 상이하긴 합니다. 물론 성장을 낮게 보는 것도 연평균 2026년까지 25%, 이것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25%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에도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편 이것은 아이온큐가 전망하는 매출과 감가상각전 영업이익입니다. 아이온큐는 2026년까지 무려 연평균 150%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 괄목할 만합니다. 다만 2025년이 되어야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라는 거는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가 그렇다면 전체 양자 컴퓨팅 전체 시장보다 훨씬 개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쟁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IBM과 구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회사가 아이온큐의 기술 방식과는 좀 많이 상이해요. 위에 그림들을 보시면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고요. 오른쪽 걸 보시면 IBM과 구글 건데 구글 사진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보다 훨씬 크죠. 시스템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좀 멀어 보이죠. 반면 아이온큐의 방식이 훨씬 더 상용화에 가깝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오류율이라는 이제 큐비트의 품질을 나타낸 핵심 성능 지표가 훨씬 낮습니다. 오류율은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클라우드 빅테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마존과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두에다가 본인들의 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IBM과 구글은 자체적인 클라우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클라우드 안에서만 본인들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속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훨씬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는요, 양자 컴퓨팅 기관에서 평가한 성능표인데요. 딱 봐도 아이온큐가 제일 뛰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선은 아이온큐의 가격이고요. 파란색 선은 전체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가격은 치고 올라가는데 공매도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 재밌고 포착이 됐는데 과연 이것을 보면 아이온큐가 어디까지 치고 오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작년 말에 사실 퀀텀 스케일, 이것도 사실 또 공교롭게 퀀텀인데 퀀텀 스케이프처럼 그려질지 아니면 계속적인 성공 스토리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